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응축된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은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 위에서 부서지며 허공에 금가루를 흩뿌리는 듯했다. 이곳은 단순한 미술품 경매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고 예술의 가치를 빌려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려는 자들의 욕망이 들끓는 아레나였다. 그 중심에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라렌 LA 갤러리의 대표이자 미술 투자 컨설팅계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도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그녀의 눈빛은 경매가 진행되는 단상을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은 작품을 넘어 그 뒤에 얽힌 자본의 흐름과 인간의 허영심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설적인 화가 김환기의 미공개작 푸른 밤의 메아리가 무대에 올랐다. 장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매사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시작 가격이 제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패드를 들어 올리는 손길이 바빠졌다. 가격은 순식간에 수십억을 넘어섰고 경쟁은 몇몇 주요 인사들로 좁혀졌다. 태양그룹의 차진혁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발코니 근처에서 전화를 받으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주가가 왜 그 모양이야? 계약 하나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놈들만 모아놨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명은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벌써 몇 달째였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이 그림을 낙찰받음으로써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암사자처럼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격이 마침내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포기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태양그룹의 승리를 예감하며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패드를 조용히 들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경매장에서도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300억, 장내의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이전 호가에서 무려 50억이 껑충 뛴 금액이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차진혁 역시 전화를 끊고 경매장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기에 이 무모한 도전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눈썹이 짜증스럽게 꿈틀거렸다. 감히 누가 태양그룹의 앞길을 막는단 말인가. 경매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의 눈은 마지막 남은 경쟁자인 차진혁 쪽을 향했지만 진혁은 더 이상 패드를 들 수 없었다. 방금 전의 전화 통화로 인해 그의 자금 운용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경매사의 망치가 힘차게 내리쳐지며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알렸다. 낙찰되었습니다. 푸른 밤의 메아리는 강서연 대표님께 돌아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주변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그림 한 점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과
그 세상의 중심에 있던 한 남자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여왕 라렌의 주인이었다. 경매가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예술가들,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이 그녀에게 찬사와 아부를 늘어놓았다. 그녀는 적당한 미소를 유지하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모든 환호와 관심이 얼마나 더섭고 계산적인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과거의 경험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쓰디쓴 교훈이었다. 한편 차진혁은 씁쓸한 샴페인 잔을 든 채 홀 한쪽 구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부하 직원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고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또 다른 해외 계약이 경쟁사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다. 최악의 밤이었다. 경매에서의 패배는 사소한 문제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를 구할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파 속에서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진혁의 눈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자신도 모를 미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가 강서연이라고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된다며 매몰차게 버렸던 바로 그 아내 그녀가 어떻게 저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서연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혹은 가치 없는 골동품을 감정하는 듯 무심하고 냉정했다. 그 차가운 무관심이 진혁의 자존심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그를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기억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 짧은 시선의 교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서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옆에 있던 유력한 투자자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즈니스 미소는 진혁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경멸보다 더한 모욕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미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것이 감히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소유욕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가 볼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진혁이 있던 곳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녀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며 서연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구름을 모으기 시작했다. 차진혁은 호텔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지만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방금 전 경매장에서 마주친 강서연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 텅 비고 차가운 시선은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혹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그를 투과해버렸다. 굴욕감과 함께 정체 모를 혼란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그는 익숙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한 장면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3년 전 그들이 살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값비싼 가구들과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어떠한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진혁은 막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고 태양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 자리를 굳힌 참이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렸고 그 불꽃은 자신의 완벽한 그림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아내 서연을 향한 경멸로 번져나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던졌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자 그는 지독히도 무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도장 찍어. 이혼 서류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낡은 가구를 버리겠다고 통보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진혁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갑자기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강서연 당신은 내 야망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릇이야. 그는 그녀가 아끼는 도예 작품들을 손으로 훑으며 말을 이었다. 이런 흙덩이나 만지작거리는 당신이 어떻게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내 옆에는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날개가 필요한 거지. 발목을 잡는 족쇄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그의 세계에 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조용한 작업실에서 흙을 빚고 예술을 논할 때 가장 자유로웠다. 그는 바로 그 영혼을 그녀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았다. 나는 당신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말에 진혁은 폭발했다. 장식품 당신은 장식품조차 될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내 완벽한 그림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야. 이제 그 얼룩을 지워내야겠어.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테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차라는 성을 떼고 나면 당신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군. 그는 마지막 잔인한 말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다짐했다. 언젠가 그가 자신을 경멸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진혁을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끌어냈다. 그는 어느새 태양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밤 마주한 강서연은 과거의 그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태도, 그리고 300억을 망설임 없이 부르는 그 대담함까지 모든 것이 그가 알던 사람과 달랐다. 그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상처 입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진혁은 수소문 끝에 강서연이 운영하는 라렌 갤러리를 찾아갔다. 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은 현대적인 감각을 뽐냈고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공간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처럼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갤러리 중앙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던 서연은 그의 등장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직원에게 몇 가지를 더 지시한 뒤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차진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 경매장에서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그를 전 남편이 아닌 그저 비즈니스 관계로 얽힌 수많은 아무개 중 한 명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 태도가 진혁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갤러리를 둘러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꽤 근사하게 꾸며놨군. 당신 취향과는 거리가 먼데 이런 걸 유지하려면 돈이 꽤나 들겠어. 운 좋게 좋은 후원자라도 만났나 보지. 그의 말에는 그녀의 성공이 온전히 그녀의 능력이 아닐 것이라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투자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으시군요. 그러니 태양그룹의 주가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는 거겠죠. 후원자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단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침착하고 날카로운 반격에 진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언급하는 그녀의 대담함에 당황했다. 그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며 다시 공격을 이어갔다. 실력 고작 그림 몇 점 팔아서 돈놀이 하는 게 실력이라고 잊었나 본데 당신은 내 아내였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아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그는 그녀에게 과거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우위를 점하려 했다. 그것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서연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당신은 나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당신 눈에는 오직 당신의 야망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만 보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희미한 꽃향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지적이고 서늘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정해야겠네요. 난 당신의 아내였던 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매일 감사하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진혁을 압도했다. 당신이 나를 버려준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차진혁 씨, 당신이 내게 해준 가장 최고의 일은 바로 그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어준 거였어요.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죠.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진혁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충격과 분노로 굳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던 과거가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마치 길가의 가구처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 당당하고 우아한 뒷모습을 보며 진혁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녀와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 강서연은 더 이상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서연과의 재회에서 참담한 패배감을 맛본 차진혁이 분노를 사귀는 동안 서울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었다. 서연은 청담동의 한적한 프라이빗 라운지, 오직 VVIP 고객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에서 약속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요한 정원은 그녀의 내면처럼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치밀한 계산과 날카로운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허투루 시간을 쓰는 일은 없었다. 잠시 후 약속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권지훈. 최근 몇 년간 MA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나 연이어 거물급 거래를 성공시키며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천재 투자자였다. 그는 값비싼 슈트를 입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재벌 2세들에게서 흔히 느껴지는 과시적인 분위기 대신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지성과 고요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게 해드렸군요. 강서연 대표님. 서연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권지훈 대표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경매장에서 서연이 보여준 대담함과 나렌을 단기간에 최고의 갤러리로 성장시킨 그녀의 수완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권지훈이 태양그룹의 경쟁사인 유성캐피탈의 마쿠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권지훈은 서론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태양그룹의 내부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흥미를 느끼실 만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던진 제안은 거대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공공연한 동맹 제안이었다. 그는 서연이 차진혁에게 개인적인 감정 이상의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서연은 USB를 바로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제가 이 정보를 받는 대가로 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감정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를 파트너로 원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태양그룹의 몰락이 아닙니다. 저는 제 편을 원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차 회장과 차진혁 사장이 이끄는 현재의 태양은 낡고 부패했습니다. 독선적인 경영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저는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강 대표님의 예술적 안목과 투자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복수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의 비전은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권지훈이라는 남자는 위험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와 손을 잡는 것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불사조였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손을 뻗어 USB를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함께하죠. 그 순간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새로운 체스판 위에 마주 앉았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 회장은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아들인 진혁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근 태양그룹의 실패를 조목조목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입을 열었다. 미술품 경매에서 진 것 따위는 사소한 문제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계약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질책은 언제나 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경쟁사들이 생각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힘이 없었다. 차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경쟁사 탓을 하기 전에 내 무능부터 탓해야지. 내 놈이 그룹을 맡은 이후로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있어. 분노에 찬 고함이 회장실을 울렸다. 차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 대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네가 버린 그 계집 강서연이라는 애는 작은 갤러리 하나로 온갖 거물들을 주무르고 있다더구나. 그런데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을 손에 쥐고도 고작 이 정도밖에 못해. 차라리 그 계집이 너보다 낫겠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서연의 이름은 진혁의 가슴에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강서연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었다. 압박감은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 왔다. 이사회 임원들의 불신 가득한 눈빛 추락하는 주가를 보며 아우성치는 주주들 그리고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까지.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차 회장은 그런 아들을 차갑게 돌아보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번 분기까지 실적을 만회하지 못하면 내 자리도 장담할 수 없을 거다. 무슨 수를 써서든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 내게는 무능한 후계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진혁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진혁은 텅 빈 복도에 서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의 끝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양그룹의 위기는 차진혁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번져나갔다. 자금난은 심화되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믿었던 계열사들마저 등을 돌릴 기미를 보였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해결책을 찾아 헤맸지만 그가 손을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수렁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오만함이 사라지고 초조함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은행장들에게는 고개를 숙여가며 대출 연장을 부탁했고 정계 인사들에게는 과거에 제공했던 후원금을 들먹이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모두가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태양그룹이라는 침몰성과 운명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강서연, 그녀는 단순한 갤러리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의 나래는 미술품을 매개로 거물급 투자자들의 비밀스러운 자금을 운용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증하는 작가나 프로젝트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몰렸다. 만약 그녀가 태양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한마디만 해준다면 지금의 자금난을 해결할 결정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녀의 발 아래에 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며칠을 고심하던 진혁은 결국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접어두기로 결심했다.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연의 저녁 일정을 알아냈다. 그녀는 한 주에 한 번 자신이 후원하는 작은 재즈 클럽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그곳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없이 그녀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캐시미어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가 위장을 하는 것과 같았다. 그가 클럽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색소폰 연주자가 애절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고 그 선율은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실루엣을 더욱 고독하고 신비롭게 만들었다. 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테이블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다. 앉으시죠. 그녀의 허락에 진혁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런 곳에 혼자 오는 줄은 몰랐군.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며 대화의 물꼬를 트려 했다. 그들이 부부였을 때 그녀는 가끔 클래식 공연 대신 이런 작은 클럽에 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그런 그녀의 취향을 격이 떨어진다며 무시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음이 담긴 잔을 천천히 흔들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진혁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본론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서연 씨, 아니 강 대표, 내가 오늘 찾아온 건 부탁할 게 있어서야. 그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 아주 잠깐이면 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태양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계획서였다.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만 당신이 인정해 준다면 나는 재개할 수 있어. 당신의 말 한마디면 거물 투자자들을 움직일 수 있잖아. 제발 나 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닿기 직전에 잔을 들어 피했다. 서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즈 선율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차진혁 씨, 당신은 사업가로서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군요. 그녀는 그가 내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첫째, 나는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당신의 이 계획서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핵심 기술도 시장 분석도 엉망진창이더군요. 이미 검토해 봤어요.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연은 그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이유를 말했다. 둘째, 나는 리더의 자질이 없는 사람과는 파트너십을 맺지 않아요. 당신은 위기가 닥치자 해결할 능력은 없이 과거의 인연에나 매달리고 있죠. 그건 사업가의 태도가 아니라 길 잃은 어린애의 칭얼거림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죠.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짓밟고 버렸을 때 내게 단 한 줌의 잡이라도 베풀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사겨온 모든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과거는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특히 당신이 직접 불태워버린 카드는 더더욱.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시간은 비싸요. 차진혁 씨.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으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계산서 위에 몇 장의 지폐를 올려놓고는 미련 없이 클럽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진혁은 텅 빈 테이블과 그녀가 남기고 간 위스키 잔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굴욕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로 변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다짐했다. 강서연 반드시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리고 말겠다고. 재즈 클럽에서의 만남 이후 강서연은 차진혁의 절망적인 모습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냈다. 그녀에게 동정심은 사치였고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련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다음 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수는 그녀의 동맹 권지훈으로부터 전달되었다. 라렌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녀의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권지훈이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 떠 있었다. 미래바이오. 그것은 최근 혁신적인 항암물질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의 이름이었다. 겉보기에는 태양그룹의 거대한 사업 포트폴리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권지훈의 정보에 따르면 차진혁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태양그룹에 추락하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미래 바이오의 재무제표와 주주 구성을 분석했다. 회사는 잠재력이 높았지만 아직 자금력이 부족해 외부 투자에 목말라 있었다. 차진혁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적대적 M&A를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태양그룹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기회를 얻게 될 터였다. 서연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복수란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한 수를 두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투자팀을 소집했다. 긴급 화상회의에 연결된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바이오의 지분을 확보한다. 목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 30%.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것. 작전명은 퀸스 갬비트이다. 그녀의 지시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라렌의 투자팀은 하나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계좌가 동원되었고 자금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세탁되어 미래 바이오의 주식을 조용히 사들였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의 암살자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시장은 약간의 거래량 증가를 감지했지만 그것을 특정 세력의 개입이라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분 그래프를 지켜보았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한편 차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의 팀이 미래 바이오 인수를 위한 최종 계획을 보고하고 있었다. 현재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2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장마감 후 대량 매입을 공시하고 경영권 인수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하 직원의 자신감 넘치는 보고에 진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좋아. 완벽하게 준비해.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아버지와 이사회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강서연 그 오만한 여자도 자신의 성공 앞에 무릎 꿇게 되리라. 그가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란이야. 그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비서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방금 전 증권가에서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시간 외에 대량 매매 블록딜을 통해 미래 바이오의 지분 35%를 단번에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체불명의 세력이라니. 대체 누구야? 그의 고함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고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선수를 쳤단 말인가? 잠시 후 한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막 올라온 단독 기사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충격 단독 미래바이오의 새로운 주인은 신흥 투자사라 렌인베스트먼트. 라렌. 그 이름을 본 순간 진혁의 머릿속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에 떠 있는 글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강서연. 그가 도움을 구걸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했던 바로 그 여자. 그녀가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경매장에서의 오만한 미소, 갤러리에서의 날카로운 독설, 그리고 재즈 클럽에서의 차가운 거절까지. 그 모든 것이 이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감정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버림받은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능과 잔인함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녀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연. 그의 입에서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괴물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미래 바이오 인수 실패는 태양그룹에 치명타를 날렸다. 차진혁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회생의 시나리오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잿더미가 되었다. 이사회는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고 아버지 인차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아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여 잿더리를 집어 던질 기세로 몰아붙였다. 이 무능한 놈 고작 계집 하나에게 이 거대한 그룹이 놀아나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사무실로 돌아온 진혁은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서류들이 그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강서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었고 언제나 한 발 앞서 있었다. 비즈니스라는 체스판 위에서 그는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는 즉시 그룹 내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홍보팀의 그림자팀을 호출했다. 팀을 이끄는 윤 이사는 능구렁이 같은 인물로 돈만 주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도 덮어버리는데 능했다. 진혁은 그에게 단 하나의 지시를 내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서연을 끌어내려. 그녀의 평판, 그녀의 갤러리,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의 눈은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윤 이사의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기사와 루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라렌 갤러리를 향했다. 신흥 갤러리 라렌 알고 보니 재벌들의 비자금 세탁 창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갤러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 의혹을 제기했다. 미술품 경매가 돈 세탁에 얼마나 쉽게 이용되는지를 설명하며 라렌, 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여론을 몰아갔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비열하고 인신공격적이었다. 그것은 강서연 개인의 사생활을 겨냥했다. 이혼녀 강서연 대표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가십성 기사들은 그녀가 권지훈을 포함한 여러 명의 유력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암시했다. 그녀의 실력은 사실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미모와 몸을 무기로 로비를 벌인 결과라는 내용이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라렌 갤러리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예정되어 있던 몇몇 중요한 계약들이 보류되었다. 서연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그녀를 요부, 악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비열한 만족감에 젖었다. 그는 서연이 이제 대중 앞에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거나 분노에 차서 허둥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갤러리는 평소처럼 운영되었고 그녀 자신도 예정된 스케줄을 차분하게 소화했다. 외부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의 이런 침착한 태도는 진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사실 서연의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과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이상 방치하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반박 보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아니요. 지금 반박하는 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셔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차진혁은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허둥대며 해명할수록 루머는 더 사실처럼 보일 테고 대중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겠죠. 이건 진실 싸움이 아니라 여론전이에요. 그녀는 이미 진혁이
이런 더러운 수를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권지훈의 해킹팀은 루머의 진원지가 태양그룹과 연결된 유령 홍보대 행사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권지훈이 묻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입가에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나를 위해 무대를 만들어줬으니 기꺼이 올라가 줘야죠. 하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차진혁 자신이 될 거예요. 그녀는 권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모든 언론사를 초대하세요. 차진혁이 가장 방심하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루머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혁이 설치한 덫을 역이용하여 그의 모든 것을 대중 앞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그는 그녀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녀는 그 진흙탕의 밑바닥에 그를 쳐넣고 뚜껑을 닫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날짜는 태양그룹의 중요한 신제품 발표에 바로 다음 날로 잡혔다. 진혁이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을 맛볼 때 그녀는 그에게 가장 끔찍한 지옥을 선물할 예정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여왕은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곧 등장할 스캔들의 여왕에게서 어떤 자극적인 그림을 뽑아낼 수 있을지 기대하며 웅성거렸다. 대부분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노에 차서 전 남편을 비난하는 감정적인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다. 전날 성공적인 신제품 발표회를 마친 차진영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강서연이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연회장 연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과 달리 그녀의 곁에는 변호사도 눈물을 닦아줄 수행원도 없었다. 오직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섰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도 조금의 위축됨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희생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전장에 나선 장군처럼 단단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 모습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기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는 술렁임이 일었고 생중계를 보던 차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등을 떼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태양그룹이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사들인 고가의 미술품 목록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도표였다. 태양그룹은 미술품을 이용한 재테크라는 명목 아래 실제 가치보다 수십 배 부풀려진 가격으로 그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 비자금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재벌가의 비자금 스캔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폭탄이었다. 서연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권지훈의 팀이 확보한 태양그룹의 그림자 팀과 유령 홍보대행사 간의 자금 거래 내역과 이메일들이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급한 루머들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치정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추악한 공작이었다. 강서연은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차진혁은 스크린에 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아냈단 말인가. 이것은 자신이 꾸민 일이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비자금 조성은 전적으로 아버지 차 회장이 주도한 일이었다. 기자회견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양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태양그룹 비자금으로 도배되었다. 그룹의 홍보팀 전화는 불통이 되었고 이사회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태양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스크린에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 안에는 차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로비 대상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태양그룹의 총수 차건일 회장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은 끝이 났다.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유유히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져 내리는 성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차진혁은 사무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가 아니었다. 강서연의 복수는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대가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왕국 전체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죄를 아버지와 함께 뒤집어 쓰고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만이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그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책상 위에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뜬 이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으로 긴급 속보 알림이 떠올랐다. 검찰 태양그룹 차건일 회장 출국 금지 조치.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제국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강서연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지진의 진앙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차건일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자 태양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지탱해온 국내외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금융권은 일제히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 혼란의 정점에서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소액주주 연대와 몇몇 기관 투자자들이 긴급 발의한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결의안이었다. 차씨 일가의 지배력을 종식시키려는 세력과 어떻게든 왕좌를 지키려는 차진혁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예고된 것이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의장석에 앉은 차진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으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다. 아니,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처럼 처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태양그룹은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외부의 악의적인 음의 세력으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주석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는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 여자 강서연은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그룹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 조작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전처의 치졸한 복수극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선동적인 발언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진실 여부를 떠나 그룹의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그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진혁이 열변을 토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차진혁 사장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틀렸습니다. 첫째, 이것은 사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부패한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가리켰다. 강서연 대표가 제시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다. 그것은 차 회장의 비자금과는 별개로 차진혁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접 결제하고 추진했던 여러 해외 프로젝트들의 실패 보고서와 손실 내역이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액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권지우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차진혁 사장은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다. 차진혁 자신의 무능과 독선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 자료들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당황하여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내 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컨벤션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주주 여러분, 저는 태양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주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태양그룹이 다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비전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설득력 있는 연설이 끝나자 더 이상 누구도 차진혁의 편을 들지 않았다.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을 알리는 불신임한 표결이 시작되었다. 전자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진혁은 굳은 얼굴로 스크린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찬성, 찬성, 찬성. 숫자는 압도적인 차이로 한쪽으로만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자신의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다. 찬성 91.2%,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진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차씨 일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의장은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될 때까지 전문 경영인이 그룹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컨벤션 홀 진혁은 홀로 남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회사,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권력까지도.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고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양그룹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차건일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차진혁은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그의 배임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이들은 이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고 그의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성에 홀로 남겨진 폐위된 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다.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거대한 공허함과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왜 도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야만 했다. 그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딱 한 줄의 문자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짧은 답이 돌아왔다. 오늘 밤 9시 한강 시민공원. 약속된 장소는 그와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함께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강바람은 차가웠고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은 아득하게 느껴졌다. 진혁은 낡은 코트깃을 세운 채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향기와 함께 강서연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낯선 허무함이 배어 있었다. 결국 당신이 이겼군. 그것은 패배 선언이자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독백과도 같았다.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희열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나한테는 싸움이었어. 내 인생 전부를 건. 그런데 내가 왜 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는 마침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다. 정말 그저 복수심 때문이었나? 내가 당신을 버린 것에 대한 나를 파멸시키는 게 당신의 유일한 목표였던 건가?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답을 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나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당신에게 매달리는 복수심 역시 결국은 당신이라는 감옥에 나를 가두는 또 다른 족쇄일 뿐이라는 걸. 그때부터
이건 당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진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차진혁의 버림받은 아내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나 강서연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어요. 당신의 몰락은 그 과정에서 따라온 결과일 뿐 내 목표는 아니었어요. 내 진짜 목표는 당신이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 자신의 빛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진혁이 예상했던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가 지난 한 달간 가장 묻고 싶었던, 어쩌면 평생의 의문일지도 모르는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단 한순간도 없었나,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했었나? 서연의 눈빛이 아주 잠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아픔도 연민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앨범 속에서 빛바랜 사진을 발견한 듯한 아련함이었다. 사랑했죠. 아주 오래전 순진하고 어렸던 한 여자가 자신이 안다고 믿었던 한 남자를. 하지만 당신이 그 여자를 죽였어요. 당신의 야망과 경멸로 당신 손으로 직접.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랑도 그때 함께 죽었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진혁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홀로 남아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그는 사랑을 받았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직접 파괴했다. 그 뼈아픈 깨달음이 그의 남은 생을 따라다닐 가장 무거운 형벌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강물 위로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가 소리 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길고 긴 이야기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차가운 강바람이 흩뿌리고 간 후회의 밤이 지나고 서울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 태양그룹. 이제는 솔라리스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곳의 이사회, 회의실은 과거의 어둡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그 중심에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솔라리스의 최대 주주이자 그룹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이사회 멤버였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파트너 권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비전과 가치를 존중하는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두 사람이 주도하는 회의는 과거 차씨 일가의 독단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결정은 치열한 토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실무진의 의견이 존중받았다. 그들은 썩어버린 제국의 폐허 위에서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날의 주요 안건은 과거 태양그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헐값에 인수한 뒤 방치해 두었던 중소기업들을 처리하는 문제였다. 이전 경영진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매각해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이 기업들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과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그룹에도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강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파괴가 아닌 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솔라리스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입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진정한 여왕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영과 지우는 나란히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제는 그녀가 지켜야 할 책임과 희망이 함께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옆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차진혁 씨 소식 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받은 형량의 일부를 감경받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팔아넘기고 자신만의 살기를 찾은 거죠. 지금은 작은 투자 회사를 차렸지만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아무도 그와 거래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평생 경멸했던 초라함 그 자체였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듯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풍경을 대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그는 평생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줄 몰랐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그만해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녀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이런 강인함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사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고백이나 화려한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전쟁 같은 시간을 함께 헤쳐나온 동지애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더욱 단단해진 땅과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 라렌 갤러리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김환기의 푸른 밤의 메아리 앞에 섰다. 깊고 푸른색의 그림은 마치 그녀가 지나온 고독하고 치열했던 밤들을 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푸른색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새벽을 품고 있는 희망의 색처럼 보였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갤러리를 나설 때 서울의 하늘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차에 오르는 대신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태양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찬란한 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자 눈부신 여왕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